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공천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용을 보면 공천 뒤 과거 막말이 논란이 돼 공천 취소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막말 후보가 전체 선거 판세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양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런 점은 검증이 안 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공천을 취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라고 본인을 소개할 만큼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더욱 이번 공천 취소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수영구 경선에서 승리했던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상당수 확인됐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고민을 공관위가 이미 확정한 공천을 취소한 건 이번이 5번째인데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 참모를 자청해온 장 후보는 경선 기간에도 대통령의 신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언제든지 직통으로 연결해서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부산의 미래 장해찬. 공관위 관계자는 장 후보의 과격한 표현들이 전체 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줄 거라 판단했다며 공관위원 과반 이상이 공천 취소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장 후보에 앞서 5.18 폄훼 발언으로 대구 중남구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권 내 이딴 막말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인들에게 회칼 테러를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언행을 조심하겠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민주당은 막말 후보 논란과 함께 이른바 비명횡사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의 낙마 뒤 민주당은 사실상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는 전략 경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내에서조차 박용진만은 안 된다라는 특정인 찍어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했습니다. 두 논란의 중심엔 모두 이재명 대표가 있죠.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마저 이 논란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당의 최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서울 강북을 지역의 정봉주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진 않는다며 경선 당시 2위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선 부정이 확인된 전남 순천 광양 지역에선 차점자인 친명계 후보가 승계한 점과 비교하며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말해 또 다른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공천 문제도 논의됐지만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비명계 의원을 비하하는 수박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양 후보는 봄맞이 대청소를 거침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SNS에 비하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폄훼하거나 소수자, 약자들을 예를 들어 비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두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막말 후보엔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친노 좌장인 이광재 의원도 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도 용납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공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균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친노 진영의 조직적 움직임까지 더해질 경우 공천 막판 당내 파열음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이 같은 당내 논란으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이는 상황을 과거 선거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여야 지도부 모두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거세지는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경기 오산과 평택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남과 용인 등을 방문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민진, 이광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목련이 새겨진 빨간 선거 운동복 차림의 한동훈 위원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스타 영어 강사 출신인 김용훈 후보 손을 맞잡은 한 위원장은 오산을 반드시 바꿔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의 절실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오산 지역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곳으로 민주당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를 전략 공천해 여야 영입인재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며 민생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선거구가 늘어난 경기 평택을 찾아 후보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박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할지 전진하게 할지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조국,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평소 취해진 질문에 거침없이 답을 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내일 첫 선대위원장 회의에서 최근 여론 하락세와 이 공천 번복 논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수도권 표심 사수를 위해 경기도 용인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대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퍼포먼스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는 뜻으로 입틀막하는 겁니다. 자, 다 준비됐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을 상대로 회칼 테러를 언급한 이를 꼬집은 겁니다. 특정 언론에 대놓고 생선 헷갈로 허벅지 2번 찔린 거 알아? 잘 들어. 이게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경기도 하남에선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백범 증손자로 유명한 김용만 후보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아르바이트도 일을 못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선고로 정권에 벌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이렇게 하면 내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 광주를 찾아선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59석 중 51석을 사수했는데 수도권 수성을 위해 정권 심판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혁신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데리고 국민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당원과 국민 참여 선거인단의 투표로 비례 순번이 결정되는데 조국 대표는 자신을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며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호소하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저는 멋부리지 않고 해왔던 대로 제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에 대한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조 대표는 자신을 비례대표 순번 맨 앞에 세워달라고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 신장식 변호사도 조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저를 압도적인 2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압도적 미모는 조국에게, 압도적 지지는 신장식에게.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씨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뽑아달라는 지민 비조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형현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3종 세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은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20대 지지율 0%가 조국 혁신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의사의 갈등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내도 완료될 때까지는 환자 진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개 의대 가운데 16곳이 사직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냈다고 비대위는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의대는 현재 자체 의견 수렴 중이고 현재 20곳 외에 추가 동참 의대도 예상된다는 게 비대위 설명입니다. 학교마다 일정이 다른 걸 감안해 25일로 결정했고 25일 이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낼 거라고 했습니다. 사직 시 교육 파행 우려에 대해선 당장 의대생과 전공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해도 환자 진료를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만큼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진 환자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게 비대위 입장입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사직 시점이 기존에 예고했던 18일에서 25일로 바뀔 가능성도 나옵니다. 교수들은 다음 주 월요일 총회를 열고 사직 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하면서도 정부에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이 정부와 접점이 없어 보입니다. 교수 집단 사직에 병원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바꿔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정부에게 더욱더 요청합니다.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2,000명 정원 증원에 대한 이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거나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이란 초강수를 던져도 정부와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어 사직서가 실제 수리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수 공백 시 무엇보다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교수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응급 환자와 중환자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선까지 지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뇌혈관 관련 학회 의사 1,300여 명은 의대 증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이달 말까진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치르기 위해 국내를 찾은 메이저리거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척돔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한국은 좋아하는 나라라며 설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두 차례 메이저리그 시즌 MVP에 빛나는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고척돔 그라운드에서 동료들과 함께 몸을 풉니다. 역시 MVP 경력을 뽐내는 무키 베츠와 프레디 프리먼의 몸놀림도 가벼워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최고 몸값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까지 스타 군단 LA 다저스의 첫 공개 훈련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오타니는 12년 만에 방문한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며 서울 시리즈를 향한 설렘을 전했습니다. あの時からでも好きな国のもちろん一つなので、あの時はもう本当に台湾と韓国とぐらい一緒に公式戦自体も見るの多分一緒に来て見るの初めて。 맞대결 상대 샌디에이고도 본격적인 시리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역시 마차도와 타티스 주니어 등 호화 라인업을 포진시킨 가운데 올 시즌 당당히 샌디에이고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은 김하성은 남다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제가 5년 동안 홈팀으로 뛰었던 구장이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한미일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훈련만으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내일 LA 다저스와 한국 프로야구 키움의 스페셜 게임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서울 고척돔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김하성, 오타니를 꿈꾸는 유소년 야구 선수들은 오늘 꿈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이저리거들이 1일 야구 교실을 열었는데
타격과 투구를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유니폼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에 열광합니다. 야, 나랑 바꾸자. 우상들이 눈앞에 등장하자 목이 쉬어라 환호성을 지릅니다. 등치도 더 큰 것 같고 뭔가 더 키도 커 보여서 멋있어 보여. 대답은 질문 의도에 어긋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뭘 것 같아요? 장비. 장비? 야, 장비 욕심이 있구나. 자세 교정을 받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 다 내일의 김하성을 꿈꿉니다. 아이들의 열정적인 눈빛은 가르치는 선수들의 열정까지 2배로 만들었습니다. Basketball just here. My hands are so big, so I go a little bit like wider. Some people go here, but I'm like this, and I like out front. 선수들은 진심을 담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선수들을 보고 메이저리그에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So if you guys keep fighting, keep working hard, stay in school, and keep following your dreams, you will be here in the big leagues. 오늘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야구교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국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도 함께했습니다. I don't think I'll ever forget this experience, and I'll never forget what these people have taught me. 야구에 대한 큰 꿈이 성장한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인 40대 남성은 범행 하루 만에 만화방에서 붙잡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옵니다. 경찰관들이 건물 밖으로 나온 남성을 호송차에 태웁니다. 그젯밤 9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도 발견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있나 봐. 그때 이제 발견하고 막 하기 될 정도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후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곳 만화방에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골목길을 걷던 남성이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마주오던 여성을 향해 휘두릅니다. 여성이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70대 남성이 지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상해 주된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기도에서 고급 외제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한적한 시골길에서 사고가 난 걸 이상히 여겨서 조사해보니 보험 사기의 결정적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3시, 인적이 뜸한 도로에 외제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서 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자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또 다른 외제 차량이 운전석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량은 방향을 잃고 인도로 튕겨져 나갑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곳입니다. 경찰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고급 외제차 2대가 충돌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를 분석해보니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2시간 전 인근의 한 공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 사고를 계획했던 겁니다. 20,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낸 사고인데 보험 처리로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적인 점이 있어서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차량 관리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전 발생한 사고로 두 차량 모두 파손된 상태였다며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 보험 처리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에어백이 터지면서 119와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돼 별미를 잡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통영 어선 전복 사고는 배에 달린 추진 동력 장치, 즉 스크루에 쓰다 버린 그물이 감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바다에 버려진 폐 어구는 어선 사고의 주된 원인인데요. 어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어선. 스크리와 방향타에 밧줄과 낚싯줄이 감겨 있습니다. 정밀 감식을 벌인 해경과 국과수 등은 감김을 사고의 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크루에 걸려 있는 로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제 2019년 5월 전북 부안에서는 스크류에 밧줄이 걸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폐 어구는 어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구 같은 게 물 밑에 땅에 닿아 있잖아요. 저 한쪽을 나아가다가 자기 스크류에 걸려 나오면 그럼 배가 완전 뒤집어지죠. 지난해 발생한 어선 사고 2,047건 가운데 17%인 359건이 폐 어구 등 부유물 감김이 원인이었습니다. 어촌 곳곳에는 이처럼 쓰다 버린 그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그물들이 바다에 떠 있으면 어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이 나서 매년 4,000톤가량을 수거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물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경은 폐어구 투기 방지를 위해 어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 갑자기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이제 곧 벚꽃축제 같은 봄축제가 잇따라 시작되겠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를 폐지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코로나 시기도 넘겼고 찾는 사람도 꽤 있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상도문 돌담마을입니다. 매년 4월이면 도로변에 하얀 벚꽃 터널이 생겨 상춘객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주민들도 2009년부터 벚꽃 축제를 열고 현지 농산물을 직접 팔며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마을 축제로 만들었지만 올해부터는 볼 수 없습니다. 봄이면 매년 이곳에서 열리던 마을 벚꽃 축제는 1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주민 343명 가운데 173명이 65세 이상 고령이다 보니 축제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힘들죠. 연세들이 있었으니까 보통 7, 80이 다 되니까. 전국 최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인 기장 멸치 축제 역시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철 멸치회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해마다 20만 명이 찾았지만 예산 부족에 청년회와 부녀회가 고령화하면서 자원봉사자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도 되고 세대 개출도 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행사 운영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9.1%로 고령화 여파에 따라 상간 어촌 마을 축제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이 의무 휴일을 평일로 바꾸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산업부 주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일요일에 쉬지 않는 대형마트가 많아졌습니까? 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그 뒤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가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꿨고 최근엔 부산시도 동참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이틀을 쉬어야 하는데 재래시장, 유통업계 등 이에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휴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규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됐지만 재래시장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았는데요. 정작 혜택을 본 건 온라인 유통업체였습니다. 예. 평일에 퇴근하고 장보기가 힘든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서 소비자 불만도 컸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46%로 반대보다 많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 불편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마트 휴일을 평일로 바꾼 곳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대구시가 제도 변경 뒤 6개월 동안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월요일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마트 주변 전통시장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5%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트가 문을 연 일요일에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전보다 늘었다는 반응입니다. 30%는 늘었죠. 주말에요. 평일은 거의 비슷하고 일요일에 손님이 없었는데 일요일에 많아져. 가격 대비 경동시장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과일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쪽으로 이제 사러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네, 오히려 재래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인근 시장에 들러 장도 보고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도 하는 이른바 집객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전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형마트를 목적지로 해서 가면서 전통시장도 들리고 인근에서 밥도 먹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대형마트가 하나의 그 해당 지역의 쇼핑 클러스터 또는 핵점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구매 패턴이 바뀌었는데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결국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겠죠. 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지하철 1호선에서 10건 이상의 부품 화재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철도 노조는 불이 난 열차들은 모두 한 업체에서 제작해 납품했다며 사고 진상 규명과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어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A업체가 지난해 새로 납품한 1호선 전동차에서 속도 제어 불량과 보조 전원 장치 화재가 반복되면서 열차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인천역에 들어서던 열차 2대에서 돌연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를 포함해 3월 9일부터 일주일간 부품 화재가 일어난 열차 8대 모두 A업체가 납품한 전동차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만든 전동차는 지난해 9월부터 3달 동안 진행된 영업 운전 때도 크고 작은 기계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전동차 41대를 그대로 실제 운행에 투입시켰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코레일 측에 전동차 점검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대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죠. 5개월 정도 됐는데 고쳐지지 않고 고치더라도 그 원인이 그때 바로 해결되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기계 안정성보다 낮은 가격에 중점을 둔 전동차 입찰 시스템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기술력을 보지 않고 납품가만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차량은 보통 30년을 쓰잖아요. 고장 나고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까지 다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핵심 지역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재건축보다 인허가 소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신속 통합 기획까지 내걸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입니다. 3,900여 세대가 1:1 재건축을 추진하다 재작년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자는 쪽과 오히려 조합원 분담금만 느는 만큼 기존 재건축으로 돌아가자는 쪽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약탈적 재건축이라고 얘기해요. 넓은 땅을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을 해서 이익이 나면 같이 논아 가져갖고 재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면 2017년 강원순 때 만들었던 지구단위 계획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요구받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세금 내고 이 지탱하고 있는데 아예 사업을 철회한 곳도 있습니다. 임대가 굉장히 많았죠. 단지 중간에다가 막 공공 보행통로라고 해가지고 온 단지를 다 그냥 오픈시켰고요.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려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은 조합에서 이제 다소간의 이 한마디로 욕심을 조금 앞세운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반복되면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공공성과 주민 의견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며 가상자산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마음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동안 젊은 층의 투자처로 여겨졌지만 5, 60대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열주의보가 내려진 가상자산 투자에 최수영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원. 디지털 금이란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5,8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석 달 반 만에 80% 넘게 치솟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비트코인에 투자해 15억 원을 벌였다며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러 간다거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13개를 샀다며 3억 원 찍으면 퇴사한다는 등의 글이 잇따릅니다. 이 같은 코인 광풍에 포모족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심리에 섭니다. 시장에서 코인으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이 꽤 있어가지고 저도 혹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를 뜻하는 일명 알트코인도 기승입니다. 2년 전 가상자산 폭락기에 투자를 중단했던 이 투자자는 올 들어 알트코인에 5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코인 쪽에 굉장히 호재거리도 많아가지고 또 누구는 막 3, 4억 간다라고 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보다는 저도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청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상자산 시장엔 5, 60대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 통계를 보면 최근 50대 이상 투자자의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40대 이상의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인지를 하고 투자 규모를 늘리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격 상한가 제도도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50%도 폭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산이니만큼 암호자산에 몰빵하는 투자는 매우 위험하고요. 전문가들은 언제든 조정기가 올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30년 최장기 집권이 확실시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곳곳에서는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의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투표 첫날 1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이 투표함에 용지를 집어넣더니 곧바로 정체불명의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투표함 내부는 순식간에 녹색으로 변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첫날 투표소 곳곳에서 같은 수법의 액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나발리 등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인사들이 당한 녹색 약물 공격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 7명을 선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투표소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아예 기표소 내부에 불을 지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인 내일은 더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어 당국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5번째 승리에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То, что я здесь или что-либо я там выбрала, это никак не повлияет
То есть они ничего не могут изменить. 크렘린궁은 푸틴이 온라인으로 투표한 뒤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공개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군 장성 출신 후보가 여야 모두 벌써 10명, 이 별 개수를 세봤더니 최소 28개였습니다. 누구보다 군대를 잘 아는 만큼 안보 전문성에선 경쟁력이 있지만 군인답지 않게 정치 공방에 휩쓸리는 모습도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차정선 기자 리포트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스타워즈,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국회 입성을 놓고 한바탕 별들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21대 국회에선 장성 출신 의원이 5명이었는데 출신과 계급, 기수와 의원 선수가 모두 달라 군에선 보기 어려운 선후배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병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야. 위원장님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 출신 후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0명입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4명으로 양쪽 계급장 별을 모두 합치면 28개에 이릅니다. 군 출신 의원들은 안보 분야 전문성을 강점으로 삼아 군인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안보 2차장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차장님, 네. 저 국방비서관에 통화기록 제출받으면 되겠죠? 제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회담 수석대표로 북한 GP 검증 과정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또 이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비례 정당들이 후보를 확정지을 경우 장성 출신 도전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최대 변수된 SNS 막말 대장경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막말로 인한 공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야 모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그젯밤 전격적으로 이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 오늘 장해찬 후보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이 막말 논란을 빚은 발언 대부분이 이 10여 년 전 20대 시절 SNS에 올린 건데 이를테면은 일본 발토배 때 동물병원 폭파, 이 함량 미달 이렇게 방송에서 담기 어려운 표현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을 보면은 목발 경품 발언과 같은 여러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 취소했고 아까 이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막말 논란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SNS에 올린 발언들, 글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막말 대장경을 비롯한 각종 이 대장경이란 수식어가 SNS에 붙습니다. 이 과거에는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한 말이 자주 거론됐었는데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 SNS나 유튜브에 이 정치인들이 생각을 밝히는 주요 도구가 되면서 그만큼 이 막말 리스크도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할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SNS 등 이게 글이나 말을 통해서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본인이 정치를 할지 몰랐을 때는 예. 이 막말 수준의 발언을 내놓는 게 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테고 이미 정계에 들어온 뒤에 나오는 막말은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팬덤 정치가 이런 막말 논란을 키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 선거에서도 막말 논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유독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양당 모두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2년 총선 때 낙곰수 출신 김용민 씨가 이 미국의 여성 국무장관을 향한 성적 발언에 이 노인 그리고 종교
폄훼 논란까지 일어서 큰 악재가 됐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때 차명진 전 의원의 이른바 이 세월호 텐트 관련 발언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야 모두 막말 논란이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체득한 만큼 이 상대편의 막말은 더욱 부각시키고 이 당내 논란은 속전속결 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좀 애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최대 변수된 SNS 막말 대장경의 느낌표는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물론 역사와 이 사회에 대한 해석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양한 견해를 표현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을 깎아내리는 이 선 넘는 혐오 정치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 모든 정치인이 되새겨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국민은 모르는 국민 추천 공천입니다. 네, 이 국민 추천제, 이 국민의힘이 좀 힘을 줬던 그런 공천 방식인데 어제 발표를 보니까 좀 빛이 발했다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난 5일에 이 강남이나 영남권처럼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이 열흘 만이죠. 어제 지역구 5곳에 최종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청년 후보를 발굴하겠다며 도입한 제도인데 막상 이 결과를 보니까 여성은 1명, 그리고 30대도 1명뿐이었습니다. 그 젊은 인재들을 많이 제시하고 국회를 보낼 수 있는 공천이 뭐 국민들께서 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국민 추천제라든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네. 그러니까 후보 발탁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나 봐요. 예, 이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 혼선도 많았습니다. 이 국민 추천 신청자들을 면접한 공관위원들은 원래 이 강남 가을의 여성 2명, 그리고 TK와 PK 영남 지역의 청년 2명, 지역 인재 1명을 뽑았었습니다. 이때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90%는 합의됐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확정 단계다 이렇게 기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다음 날 당 지도부 의견을 검토한 뒤에 일부 명단이 바뀌었고 이게 공관위 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결국 발표가 이뤄진 어제까지도 이 추가 면접이 계속되는 이 웃지 못할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지아 비대위원이나 김민전 교수와 같은 인사들도 강남권 지역에 검토됐었지만 결국 국민 추천 후보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차례 판단이 바뀐 겁니까? 이 심사 기간이 짧아가지고 후보 검증에 애를 먹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 짚어본 이 막말 논란이 여야 모두 계속 이어지면서 일부 후보의 경우에는 실언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었고 또 어떤 후보는 사천 논란 우려에 배제됐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 국민 추천이란 개념이 적용이 잘 됐느냐 이 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국민 오디션 형식까지 검토할 만큼 신선한 공천을 홍보했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지원자도 또 면접 과정도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1차 서류 통과자를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강남권의 여성 후보를 우선 고려한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보도에도 적절치 않은 보도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인 지도부를 보면 이 국민에게 열린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국민은 모르는 국민 추천 공천의 느낌표는 소문만 난 잔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국민이 직접 지역 일꾼 뽑으라면서 소문낸 공천 과정에 정작 국민은 먹을 것 없는 잔치가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기운 즐기려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8.3도 보이며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였는데요. 내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기질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과 영남 내륙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8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